네, 무려 386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습니다. 올해 예산보다 2.9% 늘어난 규모입니다. 새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로 복귀할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후임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송승호 건국대 특임교수, 유영하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도 새벽까지 가는 진통 끝에 결국은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좀 여야의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여당이 남는 장사를 했다 이런 표정이 있고, 야당에서는 이종걸 원내대표가 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히는데요. 여야 지도부 발언에서도 그런 표정이 좀 보입니다.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돼서 참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결국 2년 연속 법정 시한 지키는 거는 실패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으시죠? 그거야 한 시간 늦게 된 건데 뭐 그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2016년 예산을 처리하면서 1교시를 치른 수험생과 같은 심정입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문제는 좀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속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험이 잘못됐다고 그거를 붙들고 있으면 다음도 피해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2, 3, 4교시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아주 다룰 것입니다. 네, 지금 발언 보시면 김무성 대표는 한결 여유 있는 표정이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는 1교시 시험 망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그런 평가가 맞겠습니까? 여당이 좀 남는 장사를 했다. 이번에 국회 예산안 통과는 야당의 무능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단면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당에서는 이제 12월 2일 시한이 넘기면은 그럼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확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국회 선진화법을 이제 무기로 야당을 옥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당은 이제 그런 좀 뭐랄까요, 핑계를 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핑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전에 충분히 심의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심의와 심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여건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여당의 손을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국정교과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아주 뭐 정치적 쟁점을 삼으면서 절대로 안 될 것처럼 했는데 그대로 뭐 여러 가지 뭐 단서 조항은 있습니다만은 그대로 다 통과가 관련 예산을 관련 예산 다 통과시켜줬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야당에서 얘기했던 국정교과서 반대한다는 것이 사실상 뭐 허무맹랑한 자신들의 주장이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드러냈고요. 특히 누리과정 부분은 실제로 지금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선심성 공약을 지방정부의 예산안을 넘기면서 실제로 상당히 지방정부의 재정을 굉장히 옥죄는 것인데 이것도 결국 3천억 정도밖에. 그러니까 1조 8천억은 사실상 또 뭐 지방 채권을 발휘하는 굉장히 지방정부를 어렵게 하는, 야당이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쟁점 법안을 저는 이제 그 5개 쟁점 법안을 협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것이 뭐 여당의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안대로 넘기겠다, 국회 선진화법을, 그러한 정치적 압력이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법안을 저는 그 흥정하듯이 야당이 들고 나온 법안과 여당을 들고 나온 법안들을 흥정하듯이 바꿀 수 있느냐. 국회의 기능 자체를 아예 말소시키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법안도 그렇고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도 그렇고 상세하게 심의를 해서 특히 상임위에서는 최소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야당이 그 문제를 손을 들어줬다. 특히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는 학교의 100m 이내, 75m 이내에 호텔을 신축하겠다. 상당히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없이 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상당히 야당이 뭘 이렇게 쫓기는지, 하여튼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에 국회에서의 그 129석의 의석이 진짜 유명무실한 그런 무능함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게 제도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예를 들자면 국회 선진화법 제도 하에서 일반 입법에서는 여당이 오히려 힘을 못 쓰는데 이런 새 예산안 12월 1일에 무조건 처리되게 되다 보니까 야당이 뭐 지금 야당의 무능한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여당이 유리한 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예산 이제 이른바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예산 이제 반영 과정을 놓고 예산 투쟁이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12월 2일까지 여야가 합의가 안 되면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당은 조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느긋하고 야당은 쫓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내용을 충분히 야당도 다 알면서 조금 전에 우리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이 제대로 그 야당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한 것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그 전략 부재가 아니냐.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로드맵이 딱 정해져 있는데 야당이 그에 대처를 잘 못했다. 그래 이종걸 원내대표 조금 전에 나온 대로 수능 1교시 문제가 어려워서 제대로 풀지 못했다. 그래서 2, 3, 4교시 문제는 제대로 풀겠다. 네. 2, 3, 4교시 문제가 이제 나머지 쟁점 법안의 처리에 대한 문제죠. 거기서 야당 입장을 반영하겠다 이건데 어쨌든 예산 지금 통과된 부분으로 봐서는 정부와 여당이 어느 정도 그 내년 국정 운영 방향에 맞게 예산은 반영했다고 보는데 네. 아쉬운 점은 예산 심의라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상임위원회 이외의 예산이 또 얘기를 위해서 자기 상임위 예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제대로 알고 본회의에 찬성 반대를 던진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국회의 본인의 업무는 나라 살림살이 이거 가계부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특히 19대 마지막 국회 아닙니까? 이 마지막 국회에서 여야 의원 공이 본인들이 심의한 예산안이 내년도에 우리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이 뭐가 잡혀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찬성 반대를 했는지. 그래서 언제까지나 이런 그 한꺼번에 예산안 처리하는 심도 있는 예산안 그 심의가 안 되는 이런 식의 국회 운영 이것이 언제까지 돼야 되느냐. 올해도 또 반복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12월 2일 날 자동 상정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만 이 심의와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항상 누가 여당되든가 야당되든 간에 정치적 압력에 의해서 그냥 예산안이 졸속 심의되고 끼워넣기 되고 이런 현상을 가기 때문에 이 386조라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내년에 가장 중요한 국가정책 방향을 집행하는 예산인데 이것이 이렇게 졸속 심의되고 정치적인 정략적인 흥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예산과 관련된 함께 처리된 부서 법안 중에서 좀 네. 논란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게 종교인 과세법인데요. 네. 여당 내에서도 조금 파열음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불만이 좀 있고요. 아니면 또 일부 종교 단체에서는 낙선 운동을 펴겠다 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 이제 우리가 종교인에 대한 과세 네. 이제 사실 또 이제 당초 안은 예. 2017년부터였는데 바로 내년 2017년부터 내후년부터죠. 그렇죠. 예. 이제 그 부과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이 또 이제 예. 2018년으로 또 수년이 됐습니다. 수년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에 통과된 부분은 47년 만에 이제 통과가 된 거예요. 종교인 과세는 그만큼 종교인 과세는 어렵죠. 그만으로도 정치권으로서 의미는 어렵고 있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종교인 과세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종교가 이제 우리 정치에 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언론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또 내년에 가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법안이 제대로 성안이 돼서 실행이 되겠느냐. 또 연기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47년이 아니고 또 48년, 50년까지 또 연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수정될 수도 있다. 우리의 예.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 종교인들에 대한 과세,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이 과세 과정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전체 어떤 그 흐름을 보지 않고 일부의 어떤 그 정부 주장이라든지 또 야당의 주장, 여당의 주장 이런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 종교인 과세도 결국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종교인들의 일부 종교인들의 기득권인데. 종교인에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종교 단체에서도 많이 있고 지금 실제로 어느 종교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특정 종교가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실제로 이 법안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생색내용이 강해요. 2년 뒤에 시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재결정하겠다라는 그 단서 조항을 달았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원천 징수 부분도 종교인이 결정하게 되었고 기타 소득 부분도 상당히 비용 처리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같은 월급쟁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실제로 세금으로 부과되는데 그래서
상당히 뭐 국민 여론에 입각해서 여당에서 이 법안을 심의해서 상정했지만은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종교인 가세라는 분의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허점이 많다. 어떻게 보면 종교인들의 입장을 상당히 명분은 과세를 한다 그러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실제 기타 소득을 다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법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뭐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뿐만 아니라 이번 예산안과 함께 처리됐던 여러 부수 법안들을 놓고서도 논란이 계속 될 것 같은데 일단 정치권에서 또 하나 관심을 갖는 부분은 예산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예산 컨트롤 타워였던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언제 국회로 복귀할 것이냐, 그리고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강요들 또는 이제 출마 희망자들이 또 이제 교체 대상이 되면서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다시 귀국합니다. 순방에서요. 개각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개각을 뭐 하실 수밖에 없을 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가장 이제 조금 전에 진행자 말씀하시다시피 관심을 모으는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국회로 이제 돌아오는 문제인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기를 예산 국회가 끝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가장 먼저 이제 국회로 돌아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인데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이제 20대 총선에 출마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그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그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국회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지금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제 황우여 교육부총리, 그다음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제 이 두 사람도 어차피 이제 그 개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여 사회부총리, 또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이렇게 하면은 아주 소폭을 조금 넘어서는 개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어차피 내년 1월 13일인가요, 15일인가요? 그때까지는 이 국회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장관직을 이제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개각이 이루어질 걸로 보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막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개각을 단계적으로 지금 몇 차례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정치인 장관, 국회의원 출신의 장관들이 대통령이 그동안 본인의 장관의 역할을 좀 충실해달라고 누차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출마 선언한 장관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들은 그럼 장관직을 왜 맡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대통령과 뜻과 다르게 본인들이 이력 쌓기 위해서 장관을 했느냐 이런 부분. 참 과연 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장관의 태도로서 맞느냐 그런 아쉬움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만큼 국회의원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가요? 네. 지금 국회의원 겸직하는 강요를 말씀하셨는데 정종섭 장관이나 윤상직 장관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뭐 정 장관은 이미 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현재 국회의원직에 있으면서 이제 경제부총리라든가 장관 될 때 그때 임명할 때 이러한 우려가 나왔던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얼마 안 두고 있는데 요직에 임명했을 때 과연 국정 운영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계승성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상당히 리스크 요인으로 지금 다가온 셈인데요. 그런 점들을 다시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이제 지적하셨습니다만 장관이라는 것이 결국은 선거 때 나가는 상당히 높은 자기의 경력상으로 특히 이제 이번 선거는 친박 실세들이 상당히 대구 경북 지역이라든가 전략 지역에 상당히 나간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장관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각종 산하기관에서의 어떤 그 직함 자체가 선거에 이용되는 사실상 그것은 국정 운영에 굉장히 중요한 요직들인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뭐 후임 부총리, 경제부총리도 얘기 나옵니다만은 한마디 좀 더 말씀드리면은 결국 지금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하고 상당히 지금 경제 성장이 둔화돼 있는 상황인데 과연 현재의 정부의 어떤 경제 성장 정책으로서 향후의 성장률을 정말 3% 이상 4%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가 가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도 미국이나 일본과 저성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경제 성장을 이룩한 국민소득이 상당히 신장되고 있는 나라들이 북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인데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우리가 지금 OECD 국가에 들어있는 이러한 어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국가에서는 이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결국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된다라는 부분이죠. 뭐 향후 경제부총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아니면 뭐 아무래도 뭐 박근혜 대통령의 상당히 측근이 임명되지 않겠습니까? 인사 스타일상. 근데 그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가 우리가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짧게 한 말씀만 제가 더 보태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올해가 개혁의
또 경제 발전의 토대를 삼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김무성 대표도 장관 이제 국회직에 있는 이제 국회직을 가지면서 이제 입법부에 들어가는 장관들에게 계획에 실패하면 돌아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적표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 황우려 사회부총리,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또 윤상직 산자부 장관, 그 정종섭, 정종섭 행자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장관직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의 좋은 성적표를 가지고 있을까? 국민들은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성적을 부여하고 있을까?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초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5명이 바뀐다면 그 정도만 해도 일단 중폭이라고 볼 수 중폭 있는 이상의 거죠. 대박이죠. 그런 분들이 서울이라든가 수도권 여야 예. 경합 지역에 나가게 되면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예. 표로 심판받을 수 평가가. 있겠죠. 그 어쨌든 예산안이 오늘 새벽에 통과되면서 좀 정치권의 이제 템포가 좀 빨라지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슈가 하나가 이제 선거구 획정이죠. 그리고 이제 공천 룰도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이게 말하자면 총선 게임의 룰인데 오늘 오전에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지도부가 만났는데 조금 양쪽의 입장차가 가닥이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이견이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것은 지역구를 조금 늘린다. 비례대표 수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는 쪽으로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 의미는 날로 어려져 가고 있는 농어촌 지역구를 좀 지켜나가는 쪽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지금 원유철 원내대표 발언이고요. 지역구 조금 늘리고 비례대표 줄이자. 원래 새누리당 입장 쪽에 힘이 실렸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희 발언 지금 싱크는 없지만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어느 정도 의견을 맞췄다. 다만 비례대표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보완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간극이 좁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간에 뭐 비례대표 수를 좀 줄여서 예.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가능한 한 좀 줄이겠다. 이런 것이 아마 예. 여야 간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흥정과 합의가 된 것 예. 같은데요. 그리고 야당도 뭐 권역별 비례대표를 주장하다가 그것이 뭐 힘도 약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야당 내에 농어촌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압력을 못 이기는 것 같은데요. 상당히 저는 이 문제가 나중에도 이건 문제가 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비례대표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 헌재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대표성을 하면서 결국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수에 따른 그 의석수를 줄이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예. 결국 그거는 뭐냐 하면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국회의원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비례 대표성이라는 건 뭐냐? 인구 비례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30명 있는 데나 1000명 있는 데나 네. 뭐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것은 비례에 맞지 않는다. 그럼 대표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인구수가 적은 데는 좀 합치고 해서 네. 인구 비례에 맞는 국민의 대표성을 갖게 조정을 하라 이런 얘기였는데 이것을 지금 전면 무시하고 오히려 비례대표 수를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상당히 저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는 게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현재 현행의 소선구제의 어떤 승자 독식 예를 들면은 51%를 얻은 사람이 49%를 이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49%의 지역민들의 투표는 완전히 사상돼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표를 좀 사표가 됩니다. 보완해 주는 그래서 거죠. 비례대표라는 것이 나온 것인데 그래서 대표성을 강화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인구 비례에 의한 대표성을 강화하라고 헌재에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도 얘기도 안 듣고 또 이 비례에 입각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인다는 거예요. 상당히 저는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흥정하는 것이 이 헌재에서 내린 판단 그리고 국회의원의 어떤 대표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주주의적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지금 여당이 주장하는 쪽이 오히려 역행한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정의화 원내대표는 다음 주까지 결론 내라고 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의견이 거의 접근이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냥 실질 내부를 따지고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자, 이제 의견 접근이 됐다는 거는 지역구 숫자를 246개 지역구에서 7개를 늘리자. 예. 대신에 비례를 줄이자 7개를.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비례대표성을 권역별로 비례대표성을 확보하자. 그러니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건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데 새정치연합 입장에서는 꼭 이걸 도입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남권의 교두보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헌재에서 얘기하는 등가성이란 표의 등가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구를 늘리는 건 도로 이제 맞는 얘기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비례대표를 줄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 비례대표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또 지역구 의원들은 그럼 전문성이 없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지금 새정치연합의 비례대표를 보면은 그야말로 자기들 계파에 맞는 사람끼리 다 나눠 가지는 이런 비례대표 제도는 저는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이미 지역구 의원들이 이제는 많은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지역구에 출마를 하고 있어요. 비례대표로 가지고 국회에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그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구 가서 뛰어내게 그 사람들은. 그래서 지역구 대표로 올라오면 돼요. 그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문성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역구도 가지고 있으면 훨씬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비례대표 줄이는 것도 저는 반대하지 않는다. 두 분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서로 이제 여야의 입장을 이제 조금 뒷받침하는 제가 쪽으로. 생각하는 뭐 전 야당 입장은 아닌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냐면 좋은 제도는 현재 우리가 54석 아닙니까? 결국 전체 의석수의 18%가 그런 비례대표인데 이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현저하게 적은 숫자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비례대표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비례성의 의미에 있어서 사표를 방지하는 그러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송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잘못된 그런 과거 경험이 있지만은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화시키면서 발전시킬 거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농어촌 부분도 만약에 의석수가 줄면은 비례 쪽에 그것을 대표성을 인정해서 농어촌을 대표하는 사람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 없이 현재의 자기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기득권 결국 기득권 아닙니까?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헌재에서 내린 판결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그것을 또 흥정과 담합에 의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차라리 그럼 의석수를 늘리든지 뭐 그런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지 저런 식으로 한다는 건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두 분의 말씀만 들어도 여야의 어떤 선거구 획정 그 합의가 다음 주까지 이루어지기는 뭐 쉽지 않을 것이다. 아니, 헌재 이렇게, 판단대로 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올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도 계속 얘기를 해야 될 사안 같고요. 야당 상황이 더욱더 가일층 아주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까운 기자회견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좀 대안을 좀 제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떤 그 당내의 어떤 그 문재인 대표의 주변에 강경 세력 입장을 상당히 대변하는 거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당내에서는 뭐 두 사람 다 그럼 물러나고 다른 사람끼리 전대를 치르자 이런 안도 있었고 아니면 혁신안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좁혀보자 이런 안도 있었고 또 두 사람을 공동대표로 세워서 선거를 치르자 이런 안도 있었는데 이 안 자체에 대해서 전혀 완전히 백지화시키고 현재 문재인 대표 체제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내걸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 이건 뭐 예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전에도 그런 케이스 상당히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 당내 분열이 가속화된다. 이 상태로 갈 때 당내 분열과 가속화에 대한 문제와 선거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하나의 걸러내는 그러면서 균열과 어떤 통합을 해나가는 이런 민주주의적 제도의 선거제도를 이걸 채택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뭐 나왔던 얘기입니다만은 이러한 공격에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상당히 안철수와 문재인의 치킨 게임이 가속화되면서 연내에 상당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봤을 때는 불행한 일까지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 문재인 대표의 발언 중에서 안 되는 일에 매달려서 시간을 보낼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강경 대응,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거로 보이는데 또 하나 여지를 남겨둔 게 통합전대의 경우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조기 전대는 거부하겠지만 통합전대는 의미가 있다. 전대는 같은 전대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구분이 없고 통합전대. 그러면 통합을 하기 위한 전대. 그럼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통합전대가 뭐죠? 제가 볼 때 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 문재인 대표 요점은 이겁니다. 마이웨이입니다. 마이웨이. 뚜벅뚜벅 친노는 친노의 길을 간다. 대신에 본인이 한마디 이제 다른 단서를 붙여놓은 거는 문한방 연대 이것이 가장 상식적이다. 그래서 문은 계속 열어놓겠다. 그럼 이 말 뜻의 의미는 뭐냐? 호남을 중심으로 호남 민심과 또 비노와는 결별하겠다. 어쩔 수 없이 결별하게 되면 결별하겠다. 친노는 친노의 길을 가겠다. 이것이 이제 요점이고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니 호남 민심은 또 그 이쪽에 호남 출신 또 의원들은 신당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그 부분도 문재인 대표 충분히 감안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별을 제가 볼 때 선언한 것 같고 문제는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졌어요. 저는 탈당을 할 수도 없고
또 비노 쪽에 완전히 돌아설 수도 없고 이제 문재인 대표의 이런 강공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이 이제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죠. 문재인 대표의 기자회견 전이긴 합니다만 안철수 의원이 트위터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어요. 문재인 대표 주위에서 눈과 귀를 막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안철수 의원의 탈당 가능성은 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이미 당에서는 뭐 일각이긴 합니다만 탈당 리스트까지 놔두고 있습니다. 쪼개지는 상황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지금 현재를 봤을 때 이제 권력 투쟁, 안철수와 문재인의 권력 투쟁이 올해 안에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그런 수라도 그런 수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안철수 의원 자체가 상당히 강경한 그 수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혁신전당대회 붙자. 문재인 나 당신하고 둘이 붙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뭐 좀 속된 용어를 하면은.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는 아니다. 내가 했던 몸으로 가겠다. 그럼 결국은 이제 아마 뭐 오늘 오후라든가 내일부터 상당한 중재안들이 나오지 않겠냐 싶어요.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이 깨진다든가 분열한다는 것은 결국 내년 총선에 있어서 상당히 뭐 개헌저 지선까지 얘기되는 야당의 괴멸까지 상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권력투쟁이 저는 12월 말까지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중재안도 나올 테고 타협안도 나올 테고 과연 어느 쪽의 힘이 아마 문재인 대표는 그걸 선택한 것 같아요. 누구의 힘이 쓴지 한번 보자. 연말까지 그 속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로 또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12월 연말까지 두 사람의 권력투쟁 속에서 어느 세력이 더 국민적 명분을 갖느냐, 또 어느 힘들이 더 세느냐 이러한 부분 속에서 결정될 수 같고요. 중재안도 충분히 나와서 이 문제를 서로 간에 괴멸되지 않는 하루로 내세울 수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중간지대에서의 중재안도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이죠. 한 말씀 좀 짧게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새정치연합에 친노와 비노 간에 중립지대 간에 중재안은 더 이상 나오고 저는 희박하다고 봐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탈당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판단 요인은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호남 민심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안철수 의원 세력도 없고 호남 민심도 못 얻고 있는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은 굉장히 힘들어졌고 비노는 신당 논의가 급속도로 가속화될 거다. 그래서 친노와 비노가 결국은 갈라서는 길로 간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야당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내년에 뭐 야당 심판해야 되는 거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야당 의석, 야당의 존재라는 것이 어떤 정부를 막론하고 실제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견제와 비판의 기능이 만약에 없으면은 해당 권력은 뭐 독선적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괴멸하는 상황으로까지 가면은 사실상 내년 총선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존재할 땅이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죽느냐? 아니면 내가 희생하면서 현재의 기득권을 버려가면서 저는 뭐 문재인 안철수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에 지금 포진하고 있는 여러 다선 의원들, 뭐 중진 의원들, 예를 들면 오랫동안 다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려가면서 다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지 내가 살겠다고. 실제로 지금 야당은 기득권화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기득권과 싸웠던 사람이 상당히 있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기득권화 되었고 그걸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들이 기득권자라는 것을. 이 기득권을 깨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뭐 문재인과 안철수 간의 협력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내년 총선에서 개멸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갈 곳이 없다. 새로운 야권 재편과 새로운 야당이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럼 현재의 기득권자들은 사실 정치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뭐 아주 가까운 미래인데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왜 그런 걸 모르는지 참 답답할 뿐이에요. 야당 상황이 그야말로 이제 예측 불허 한참을 보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송승호 건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유용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